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까지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우선 제일 앞에서 우리는 전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선개회 후 개발의 원칙, 이거였습니다. 선개회 후 개발의 원칙.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업자에 있어서 각종의 뭐가 나왔어요? 각종의 행정 계획들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행정 계획. 두 번째,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는 행정관청하여금 일정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자. 이게 바로 뭐죠? 선, 허가, 후 개발의 원칙입니다. 선허가 후 개발의 원칙.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하자. 선허가 후 개발의 원칙이었고, 이 선허가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개발 행위 허가제도였죠. 지난주에 개발 행위 허가.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행정계획 파트를 쭉 공부했습니다. 행정계획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선허가 후 개발에서 지난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죠. 전국대관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6개 지역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이 개발행위가 있으면, 개발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어느 지역이 개발행위가 되고 나면 거기서 반드시 문제되는 게 뭐죠? 문제되는 게. 잠실 제2 롯데월드가 123층으로 건설이 된다고 그러죠. 그게 건설이 되면 그 주변에서 제일 먼저 뭐가 부려돼요? 도로. 그렇잖아요. 도로.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부족. 이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도입된 주도 뭐냐? 앞으로 개발 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앞으로 연계시켜 나가자. 다시 말해서 개발 행위가 있으면 개발 행위자에게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다면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든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 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 이게 바로 뭐냐? 이 기반시설 부족의 우려, 이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소위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것을 우리 법에서 작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그러면 기반시설 연동제는 뭐라고요? 앞으로 개발행위하고, 여기 나오는 이 개발행위하고 이 기반시설 뭐죠? 앞으로 연계시켜 나가자는 거죠. 연계시켜 나가자. 다시 말해서 개발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만든다. 반면에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다면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연계시켜서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시켜 나가겠다.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교재 241쪽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제도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도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그럼 거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반시설 연동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발 밀도 무슨 구역? 관리 구역. 두 번째, 기반
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이건 어떤 제도냐?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은 같아요.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은 같다고요. 단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더 이상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기반시설 설치가 더 이상 곤란한 지역인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러면 어때요?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 분명히 부족할 것이 우려가 되는데 더 이상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 그 개발행위를 억제한다. 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관리죠. 관리라는 의미는 원래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자, 내가 너 좀 관리 좀 들어가야 되겠다. 관리.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응? 요즘에 날씨가 나빠지니까 여성분들 뭐 피부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것은 어떤 규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규제.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는 있지만 더 이상 설치가 뭐하는 지역?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서 기반시설 부족을 막겠다.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마음만 먹으면 설치는 가능해.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여기는 개발행위를 허용하죠.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 누구에게?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자. 그 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이죠. 부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담. 그럼 여기는 똑같이 기반시설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설치는 뭐하다? 설치는 가능한 지역이다. 설치는 가능. 그럼 가능한 지역이라면 이제 어떤 행위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갖다 뭐한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가지고 뭐하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키포인트는 여기는 관리는 뭐다? 억제. 여기는 뭐다? 부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공통점 말이죠. 절대 공통점 유의할 점은 이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전부 누가 지정하느냐? 6개 지역 장이 지정. 6개 지역 장이 지정한다고요. 자, 6개 지역 장이 누군가 아시죠?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죠. 이들이 지정합니다. 6개 지역 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할 때 뭘 거치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어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이걸 어디다 고시하느냐? 어디에? 공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공보. 자, 우리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 뭐고? 관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은 공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6개 지역 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공보에다 고시하게 됩니다. 공보. 그래서 6개 지역 장이 지정한다. 뭘 거쳐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어디에? 공보에다 고시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 말이죠. 이 구역이란 얘기가 들어갔다. 여기에 구역이란 얘기가 들어갔다. 해서 이건 전부 우리가 떼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용도구역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용도구역 공부하셨죠? 자, 지난주에 용도구역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도구역은 총 4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도구역은 총 4개. 자, 제일 먼저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하면 일명 무슨 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다 지정한다고 그랬나요? 도시 외곽적인 녹지적이거나 휴전선 인근적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자. 시가화를 막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 외곽적인 생산 녹지에 지정한다고 그랬죠? 어디 기억하자고 그랬죠? 송도 인근에 있는 영종도를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시가화 조정구역. 세 번째, 수산자원보호구역 공부하셨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산자원. 그러면 수산자원 하면 어때요? 김이라든가 광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와 같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어디를 기억하라고 했죠? 수산자원 보호? 그렇죠.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무슨 벨트? 블루벨트. 블루벨트. 이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있었죠.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도시 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어디 기억하자? 앞산, 뒷산, 아차산, 용마산, 청계산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고 그랬죠. 용도구역은 딱 이 4개뿐입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기능이 뭐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한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구역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용도구역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이건 용도지나 용도지구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뭘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어디에서?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나온 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건 용도구역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발밀도관리를 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개발밀도관리 지정. 개발밀도관리는 누가 정한다? 거기 6개 지역장 나오죠? 6개 지역장은 어디에다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개발밀도관리기간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어디다? 이건 도시지역에다 지정할 겁니다.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어디 있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근데 녹지지역에는 지정을 해야 안 해요? 녹지역은 지정을 안 하잖아요. 왜? 녹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잖아요. 근데 녹지역은 개발이 잘 안 되죠? 또 녹지에서 도로라든가 공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있으면 기반시설마다 부족할 우려가 있고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에 지정한다. 누가? 6개 지역장이. 뭘 거쳐서? 지방도시의 힘을 거쳐서. 공부. 그러면 지정하게 되면 지정의 효과. 지정 어떤 법적 효과가 나오냐? 아까 개발행위를 뭐 한다고? 개발행위를 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발행위를 억제하는데 개발행위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개발의 억제는 여기서 그 지역이 말이죠. 용적률을 더욱더 강화시켜버립니다. 강화. 용적률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는 겁니까? 낮춰준다는 겁니까? 더 낮춘다는 거예요. 더 낮춘다. 강화.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시키냐? 최고 50%까지 강화시켜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여러분 중심상업적입니다. 무슨 죠? 여기가 중심상업적이에요. 도시적 맞죠? 도시적 가운데 상업적이잖아요. 상업적 가운데 중심상업적은 가장 어떤 건축물 높게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건폐율이 몇 프로냐? 건폐율이 말이죠. 90%고 용적률이 몇 프로냐? 용적률이 지금 현재 1000%라고 합시다. 1000%. 근데 여기에 뭘 정했다? 여기에 개발 밀도 관리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저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폐율은 손을 댄다 안 된다? 손을 대지 않고 뭐만? 용적률만. 그러면 건폐율은 그냥 얼마를 정의하고? 건폐율은 기존의 건폐율 얼마? 90%를 그냥 적용해요. 근데 용적률 얼마? 용적률은 1000%였죠? 1000%를 50%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50%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해준다는 거예요? 빼준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 얼마? 0.5는 곱해준다고. 50%니까 2분의 1을. 1000 곱하기 2분의 1. 1000 곱하기 0.5, 50%니까. 그래 얼마? 50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적률 1000%에서 용적률 500% 낮아지죠. 용적률 500% 낮으면 건물의 층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개발이 둔화되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반시설 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개발이 뭐가 된다? 키포인트는 억제된다. 개발이 억제된다는 거. 개발이 억제된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하게 되면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일 때 거기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행위를 억제시킨다. 무슨 방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건폐율은 전혀 손대지 않고 뭐만? 용적률만 최고 50%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 용적률 최고 50%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둔화된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됐죠? 개발 밀도 관리. 그래서 개발이 억제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가능한 지역이면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누가 지정했어요? 6개 지역장이 정했죠.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여기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제2 롯데월드가 건설된 그 인근 지역입니다. 흔히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죠. 그래서 거기를 갖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해버렸어요.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여러분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돼요.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걸 누가 수립하느냐? 6개 지역장에. 왜? 6개 지역장이 지정했으니까. 그럼 6개 지역장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년 이내 수립을 안 했잖아요? 수립을 안 하면 어떠냐? 수립을 안 하면 그 다음날에. 다음날은 언제? 1년이 경과된 다음날이죠? 저 기반시설 부담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된 버립니다. 해제.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된 다음날은 자동적으로 기반시설 부담 해제가 간주돼 버려요.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만약에 뭘 하냐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송파구 잠실동 인근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놓고 만약에 1년의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의 경우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립을 했다.
수립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개발자 있죠. 응? 개발자는 뭘 납부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을 앞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자,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자, 여기가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여기서 개발행위자가 내야 될 돈이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발자는 그 비용을 납부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어떤 건축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상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는 건축물에 신축하고 말이죠. 증축할 때입니다. 신축, 증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연면적 200제곱미터면 몇 평? 60.6평이잖아요. 60.6평. 그러니까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이 값은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축 있죠? 재축 있죠? 재축. 이런 경우는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축이나 재축. 왜 그러냐? 여러분, 개축, 재축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개축, 재축이라는 것은 개축이나 재축은 기존의 건축물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건축물이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과 똑같은 경우로 다시 건축하면서 개축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존의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종전과 똑같은 경우로 다시 건축하는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그러면 개축이나 재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종전과 똑같은 경우로 다시 건축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때는 여기서 우리가 대상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이 값은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는 개발행위가 있으면, 자, 잠실 롯데월드가 건설되면 분명히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도로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한 비용을 납부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로 건설하고 학교 건설하도록 만들겠다 이 말이죠.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어때요?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 제도죠. 일단 취지 자체는 기반시설 부족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제도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 제도예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 그럼 마음이 달라지죠.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거기다 이중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요. 국민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냈던 세금은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새로운 세금을 또 내게 만드냐 말이지. 이중과세, 준조세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냐는 말이죠. 이 지역의 토지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강남 지역에서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다 60평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적어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비 빼고 땅값 빼고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더 부담한다. 기분 좋겠습니까? 60평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만약에 여기서 2천만 원이면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얼마를 내겠습니까? 수십억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 경기가 지면지 안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겠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더욱더 어때요?
침체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계가 장기 침체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아무리 좋은 제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기업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서 연동제는 두 가지 제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제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하되 돈을 내라는 거고 그렇죠? 이 두 가지 기반시설 연동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이름 교재 241쪽에 쭉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법률이 무슨 법입니까?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률 명칭이나 한번 이름이나 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전국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고 내용은 계획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 두 가지 파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계획 파트를 공부한 거예요. 그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선계획, 후개발, 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 여기까지가 바로 전반부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반부에서 우리 국토기법에서 무려 10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총 40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40문제 가운데서 10문제가 우리 여기까지 출제돼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법률이죠. 그럼 이제 남은 파트는 뭐죠? 이용 파트지. 이용 파트.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기가 이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게 나오십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시 바로 이용 파트라고 그랬죠. 이용 파트. 이용 파트 나오는 게 바로 뭐냐?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 국토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 그렇죠. 좋은 얘기죠. 잘 이용해야 된다. 잘 이용해서는 토지를 떴습니까? 어떻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투기적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투기적 거래를 이걸 규제하기 위한 제도. 이게 바로 뭐냐? 토지 거래 허가제도라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시 말해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원래 누구 것이죠? 토지는 누구 거예요? 원래 토지는 국가 또는 국민의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갖다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사회라고 그러죠. 현대사회. 현대 이전을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대사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를 기점으로 잡습니까, 혹시? 네?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세계 역사를 볼 때 근대 그러면 언제부터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 공부 열심히 안 하셨군요. 이제 1차 대전 이후가 이제 사실 이제 1929년 이후가 현대라고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1787년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후가 우리가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전은 뭐예요? 중세, 또는 그 이전은 고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바뀔 때마다 결국 우리가 근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점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혁명이란 건 뭐냐면 주권자의 변경이 있을 때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 이전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군주에게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죠? 군주 주권 시대라고 해요. 군주 주권 시대. 절대 왕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는 군주 주권이 있어요? 조선 시기까지 군주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근대로 넘어오시 조선이 끝나고 났는데 1910년 해방되고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부터 사실 이제 우리가 근대로 넘어오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한다면. 그 이전까지 군주 주권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 군주 주권 시대에서는 모든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고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토도 모든 사람도 군주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가산 국가 사상이다. 가산, 군주의 재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주권자가 바뀌죠. 무슨 주권으로? 국민 주권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군주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이런 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초로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전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토지는 누가 했는데 이건 국민의 것 또는 국가의 것, 국민이라든가 원래 국가의 것이었는데 이 국민이나 국가가 이걸 개인에게 토지를 뭐 한 거냐? 잠시, 지면제 위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뭐예요?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에게 나눠준 거죠. 여러분이 등기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잠시 여러분에게 보관할 수도 있으면 이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 개인은 이 토지를 어떻게 보관해야 돼? 역시 잘 보관해야 돼. 잘 보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영원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투기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땅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용하든 너 상관하지 않아. 무단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상.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이거 우리가 토지 여러분 공개념이라고 해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토지는 보세요. 이게 뭐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런 사상.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요. 토지는 항상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국가가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잘 보관해야 된다. 혼자 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규제제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거래는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 규제가 어떤 거래를 가지고 투기적 거래를 규제한다고 했죠? 여기 투기적 거래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투기적 거래. 그러면 이 거래가 적절한 거래라면 정부는 규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적절한 거래라면 당연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게 한 제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는 뭘 하지 마라? 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네. 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토지라는 그럼 투자도 하면 안 돼? 투자는 해도 되고 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뭔데? 투자는 잘 이용하는 거고 투기는 나의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돈을 많이 사야지. 그러면 투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는 좀 그보다는 건전한 거고. 투자는 자본을 갖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내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세요. 어떤 게 투자고 어떤 게 투기입니다. 어떤 게 투자라고요? 투자는 자본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자본을 거기에 투입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기는요? 투기는 어떤 그러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걸 돈을 뭐 비슷하겠네. 그거 어느 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뭐예요?
합법과 불법. 투자는 합법이고 투기는 불법이다. 투기는 불법이다. 근데 투기라고 해서 꼭 불법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 자체가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어감이 생기죠. 투기할 때 기가 상대방을 기망한다, 속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서 투기는 다분히 나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기하고 투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투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답한 게 다 정답이에요. 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답도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는 뭐고 투자는 뭐냐? 그 구별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그래요. 남이 한 것은 전부 다 투기래. 그렇죠? 그 내가 하면 전부 다 투자래. 그리고 남이 하는 투기, 상대방이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러면 또 본인은 어떤 생각이냐? 나도 저걸 좀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 그걸 항상 아쉬워해. 투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니까. 이게 투기야. 투기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많은 법들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까놓고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투기한 사람들이야. 강남에다 집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투기하고 투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따져놓고 보면 투기 아닌 게 어디 있어? 자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불나비처럼 어떻습니까? 쫓아다니는 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근데 투기하지 말라?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투기라고 해요. 그렇죠? 삼성전자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가 판매하는 거 이건 투기 아닌가? 엄청난 투기잖아요. 현대자동차 판매하는 거 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땅을 좀 사가지고 땅에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돈을 좀 벌었다고 그걸 투기래. 집을 두 채 사면 투기래. 두 채 사면. 그렇죠? 근데 제가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투기꾼이야. 제가 만약에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로 만약에 지명이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너는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투기꾼이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강남에다가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 이건 투기꾼이라고 안 해. 그렇죠? 네.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아주 투자의 달인이라고 그래. 투자의 달인. 김연아 씨한테 무슨 투기꾼이라고 얘기 않잖아요. 박찬호라든가 이승엽이 몇백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투자 잘한다고 이제 투기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는 것이고 구별하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기하고 투자를 갖다 구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불법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불법 정보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큰 이득을 얻고 난 다음에도 내야 될 국가적인 세금을 탈세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내가 수익을 얻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 수익,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가 좋으면 돼. 어떻게 했든 간에 뒤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멋있게 잘 써버리면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 간에 그 돈을 갖다 사이에다 전부 다 환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에서 쓴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투기꾼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 누군 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꾼. 미국의 제일 부자인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 사람은 1960년대 58달러 돈 60달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주식 투자에 지금 현재 귀재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적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투기하세요. 열심히 투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투기꾼을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투기하고 투자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대통령 되겠다고 저 날뛰고 하는 것들 저 투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투기고 그죠? 무슨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도 투기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우리 토지가 지나친 토지의 어떤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토지의 부증성 때문이에요. 토지의 부증성. 토지의 부증성이란 뭡니까?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늘어나지는 않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투기하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점점점 계속 상승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부적절한 지나친 거래를 규제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토지 거래 허가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하게 되면 말이죠. 부동산 하게 되면 크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죠. 주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타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근데 보통 부동산 우리가 여기서 투기 억제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투기 억제하는 예를 자주 쓰죠. 근데 부동산 투기 억제할 때 대상은 뭐냐? 토지와 주택입니다.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두고 있어요. 허가제도. 근데 토지는 토지거래 반면 신고제도는 없습니다. 주택은 제가 하면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있어요. 신고제도가 있고 오히려 주택은 거래 허가제도는 또 없습니다. 토지는 토지거래 뭘 두고 있다? 허가제도. 주택은 주택거래 신고제도만 두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은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면 어디다나? 건축물에다 말이에요. 건축물 하면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건축물 사놓으세요. 건축물.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모든 국민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모든 국민의 로망은 내가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수익형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제일 꼭대기 탑층에 살고 있고 1층, 2층, 3층이나 4층까지 남에게 임대 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노년을 조용히 살고 싶다. 이게 부동산 투자는 우리 모든 국민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이 있으면 여러분 건물 사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토개발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허가 공부하고 뒤에 가면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제도를 공부하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주택거래 신고제도. 그러나 건물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 건물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살 생각하지 마시고 건물 사시면 전혀 문제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왜 필요한가는 일반적인 설명까지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